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중심에 서고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 아직도 대선이 진행 중인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은. 그건 안 되죠. 제가 보기에 저 모습은 물론 이제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으니까 뭐 예우 차원에서 하신 거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엄연한 당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6월 30일까지 법적 권한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모양새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당권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 전 후보도 사실상 지금 당권 후보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모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 철봉 그 그렇죠. 사진 올린 것도 그렇지만 야 내가 대선 패배했지만 여전히 내가 당의 중심이고 내가 대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정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의 영역,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이러한 사진, 이러한 연출, 그다음에 뭐 철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나 아직 건재해. 그리고 내가 아직 중심이야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1%라고 하는 게 좀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삭 망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득표를 한 상황인데 그 득표의 핵심 지역이 영남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죠. 영남 지역이죠. 그러니까 TK. 그럼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자기의 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혁신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라고 판단했을 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과거의 친윤 체제와 같은 형태의 기득권 연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입지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힘으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대중성들을 더 상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세요.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전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출발을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최수영 시사평론가 모셨는데 최 평론가님. 뭐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당연히 선거에서 졌는데 뭐 당이 조용하면 안 되죠. 조용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도 이른바 소위 말하는 친윤 또는 친한 또는 이제 하와이에 계신 홍준표 전 시장 이런 분들 간의 당 주도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외견상 시작은 됐죠. 근데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먼저 패배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죠. 사실 이번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것들이 많잖아요. 일종의 이제 보수와 진보의 총합이 5대5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권영국 후보의 합이 50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합이 50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는데도 국민들이 어떻게 5대5를 맞췄는지 이걸 지역적으로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는 결국 그것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개헌 프레임에 허덕이면서 중간중간에 아무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카드를 꺼내고 뭐 출당이니 뭐니 해도 이 얘기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당의 혁신과 쇄신 방향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게 지금 이상하게 계파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물론 뭐 당파 싸움보다 더 치열한 게 계파 싸움이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내전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순위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치열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비치지 않을까 예. 싶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죠. 윤석열 탄핵 세력과 과감한 절연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한 것이다. 네. 그럼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3번의 TV 토론회에서 여러 번 상대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아주 단호하게 절연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 책임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낸 그 구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겠죠. 예. 말씀하신 그럼 김문수 후보만의 오로지 책임은 아니다 이 뜻이군요. 그렇죠. 뭐 만약에 당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를 설득을 했었겠죠. 설득을 해서 적어도 6월 3일 선거 이전 날 우리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완벽하게 절연함으로써 우리가 쇄신을 출발하겠다 정도의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당에서 주류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네,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구조가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혼자 본회의장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모두는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에게 드렸는데 본인만 꼿꼿이 앉아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또 후보 예. 스스로가 자기 부정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누구도 결단하지 못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예. 이제 와서 결단을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또 의구심이 들겠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박수민 의원이 사과의 큰절을 릴레이를 한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3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앞으로 내란 문제와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그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었던 예. 후보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내부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하고 좀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3가지 정도가 어떤 결단이 돼야지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이제 갔어요. 네. 먼저 대통령은 이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중심에 쓰고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 아직도 대선이 진행 중인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은. 그건 안 되죠. 제가 예. 보기에 저 모습은 물론 이제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으니까 예. 뭐 예우 차원에서 하신 거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지금 엄연한 당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6월 30일까지 법적 권한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모양새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당권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 전 후보도 사실상 지금 당권 후보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모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 철봉 그 그렇죠. 사진 올린 예. 것도 그렇지만 야 내가 대선 패배했지만 여전히 내가 건재해. 당의 중심이고 내가 네. 대표가 될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정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의 영역, 팩트의 영역이 예.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예. 이러한 사진, 이러한 뭐 연출, 그다음에 뭐 철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나 아직 건재해. 그리고 내가 아직 중심이야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역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인식 영역에서는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공당이고 예. 제1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원칙과 어떤 그 말하자면 과정에서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백가쟁명식으로는 며칠 더 가야 된다고 봐요. 예. 더 알아야 돼요. 더 실질적으로 더 싸우고 그래야만 원래 적당히 곪은 거 터뜨리면 더 덧납니다. 예. 아예 골마서 터뜨려야 저는 그게 이제 상처를 원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우고야 비로소 화전민의 농사가 예. 시작되듯이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더 내홍으로 차라리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대선에 패배하면은 뭐 좀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뭐 유학길에 오르거나 네. 잠시 이제 정치 일선에서 빠져 있잖아요. 뭐 네. 정계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철봉도 하고 오늘 현충일도 가고 현충일 기념식 행사 참배도 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저게 상징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 도전의 뜻을 갖고 계신 건가? 근데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좀 연배가 있으십니다만 나는 되게 건강하고 건재하다. 건재하다. 그리고 그거 다 누가 올렸느냐? 김재원 비서실장이 올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어떤 권한을 아니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후보가 나 안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주변의 참모들이 계속 얘기하게 되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로서만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대선 후보일 때도 계속 보였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런 어떤 영상의 어떤 밖으로의 유출이 보여준다고 하는 건 당권 투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선 패배했던 후보와 다른 행보 저렇게 당권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희 뭐 앞서도 잠깐 우리 MBN 예측조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49대 41 이제 저희가 정확히 맞췄죠 MBN이. 네, 41% 득표를 한 게 그러면 그 바탕 힘이 된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질 거라는 모두들의 예상을 깨고 41%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제 야당의 대표를 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과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인가? 네. 해석의 영역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우리 정치사의 트렌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낙선하면은 통상 외국에 나가거나 휴직기를 갖는 게 관례였는데 2017년 대선 때 어땠죠? 2위를 한 홍준표 후보가 바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졌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항을 보궐선거를 거쳐가지고 바로 당대표가 또 되고 연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10년 사이에 관행이 좀 깨진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2자릿수 이상 날 거라는 게 사실상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였고 물론 보수에서는 골든크로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2자릿수 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8%포인트짜리 줄였단 말이죠. 이건 선전이다. 그렇다면 이건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라고 보는데 저는 좀 해석이 달라요. 그 부분은 물론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파팜이라든가 아주 청렴하고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이건 저는 분명히 뭐 가족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결국 보수의 총집결이라는 5대5의 전쟁이 결국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8 정도를 가져갔지만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도 저는 보수 진영에 후보였으면 40은 기록했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전인 숙격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친윤계 지지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당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또는 지금 하와이에 계신 홍준표 시장도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나도 빨리 지금 뭔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 친윤과는 또 별도의 예를 들면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공간이 적은 거고. 김문수 후보가 친윤과 거리두기를 하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해진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서 있을 만한 위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오히려 정치적인 공간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사전적으로 소위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와이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돼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비행기가 없어요? 아니 비행기는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본인이 어디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 것인가의 부분인데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본인이 3차 TV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 실수로 정치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과 같이 뭘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당 안에는 이미 본인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입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당분간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소용돌이로 흐를 것인가, 분열할 것인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과 기존의 친윤 세력 간 이 두 세력 간이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서로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권력을 다 분점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대선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렇죠.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절연, 그게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론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리 당 내 내부 분열을 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거는 대놓고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롭다면 당연히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좀 더 뭐랄까요, 반성의 시간이 길었다고 할까요?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러면. 아니죠.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탁입니다. 그 마치 뭐 엄청난 반성을 하는 것 같지만 와 우리 모두의 전부의 책임이니까 우리는 고개 숙이겠습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책임도 아니고 일어서는 리빌딩의 첫 시작도 아니고 패배 원인이 정확해야죠. 자 한동훈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쳐요. 근데 책임의 강도가 0.1이 될까요? 후보로서 떨어졌잖아요. 깃발도 아니었고 그 티셔츠 입을 때 김문수 이름이 빠진 걸 입었다. 유세 합류가 과자 먹고 이런 방송하다가 일주일 늦었다. 그거는 0.1이죠. 패배 책임이라는 거는 선거의 구도와 이슈를 누가 만들어듣고 전략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그게 책임의 핵심이지. 왜 그 선거운동에 그러면 한덕수 책임이 가장 큽니까? 끝까지 선거운동 안 했던 사람이 가장 큽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냉정하게 이 당이 지금 보수 지형의 재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지금 국민이 김문수, 이준석 합에 50을 보내줬던 그 보수 지형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빌딩 해야지. 리빌딩은요. 최소한 저는 재건이라 하면 구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우니 충분히 당권 도전을 할 만하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저는 당권 도전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평가받아서 그게 당원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법적 정통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계기가 돼야지만 되는 거지. 이 비대위 체제를 연말까지 끌고 간다?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간다? 그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본질은 그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은 0.1%에 불과하다.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가 들으면 기운이 나는 말인데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딜레마 같아요. 41%라고 하는 게 좀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삭 망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득표를 한 상황인데 그 득표의 핵심 지역이 영남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죠. 영남 지역이죠. 그러니까 TK. 그럼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자기의 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혁신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라고 판단했을 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면 과거의 친윤 체제와 같은 형태의 기득권 연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입지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힘으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대중성들을 더 상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기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약간 전망이 다른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한동훈 책임보다는 이제 아마 지형상에서 이 41%의 득표가 갖는 함의에서 보면은 한동훈의 입지가 조금 축소된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은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TK에서 많은 표를 나왔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붙었어요. 그 경기에서 많이 졌지만 그러면 지금 이 서울의 보수 지형의 변화는 뭐를 해석할 것이냐. 자 그럼 이건 누가 이걸 견인했느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런 점들에도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논란의 소질이 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